자,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경찰 하반기 2차 순경 공채시험 한국사 기출문제예요. 한번 어떤지 한번 풀어보자고. 뭐 전반적으로 총평은 쉬웠어요. 쉬웠는데 물론 이제 그 쉽다는 기준이 그 공부 정도에 따라서 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강의 들었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쉬웠어요. 쉬웠는데 역시나 경찰청 문제의 특성 막 지저분해요. 문제 숫자가 되게 길어. 선제들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평상시 우리 그 수업 때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이 다 이제 나오는 거지. 자, 1번 선사시대 생활성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 후기 구석기 시대에 순배찌르기가 제작되었다. 순배찌르기를 비롯한 잔석기를 가지고 이음도구를 제작하면서 중석기 우리가 볼 때 후기 구석기 그 끝무렵에서 신석기 전기무렵. 그러니까 후기 구석기 때 순배찌르기 제작. 그럼 맞아. 자, 유적지. 그러니까 만약에 나한테 출제하라 그러면 이제 유적지까지 껴서 출제했겠지. 단양 수양교 유적지. 자, 2번 동삼동 폐총에서 조개 껍데기 가면이 출토되어 폐면이라고 하죠. 신석기 사람들의 그 예술 내지 종교. 그럼 조개 껍데기 가면. 자, 현재 3번 보시면 신석기 시대에 조피, 수수 등이 재배되었고 벼농사가 본격적으로. 물론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잖아. 벼농사는 언제야? 청동기. 당연히 틀렸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아. 4번 청동기 시대에 고인돌이 등장하고 미송리식 토기가 사용되었다. 주의할 거 청동기 시대에 고인돌이 등장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고인돌의 거의 대부분은 청동기 때 만들어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송리식 토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어요. 자, 아주 쉬운 문제죠. 선사시대 문제는 뭐 거의 그 점수 주는 상태. 2번 다음 자료에 제시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는데 초기 철기 국가 중에 후, 읍군, 삼로 이러면 이제 옥자 아니면 동해. 그런데 책화 제도를 줬단 말이야. 산천을 중시해 산과 하천의 구분을 두고 서로 상대방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책화. 그러면 이거 어느 나라가 돼요? 동해가 돼. 동해. 옥자와 동해 중에 정확하게 동해. 그러면 동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자, 1번 남의 물건을 훔치면 물건값의 12배를 배상한다. 뭐라고 해? 1책 12법. 어디하고 어디? 부여, 고구려. 2번 특산물로 단군, 과하마, 반어피. 내가 그 이론 강의할 때 날마다 니네들 그 사진 보여주면서 그치? 쇼다리말, 용다리말. 야, 밑에 공기 깨끗하라고 그러지? 단군, 과하마, 반어피. 자, 3번 혼인제도로 민면의 제도가 있었다. 이건 어디야? 옥적. 10에서 정도면 혼인을 약속한 다음에 미리 그 남자네 집으로 데려가서 미리 이제 그 자라게 하다가 혼인이 가능한 연령대가 되면 돌려보내서 정식으로 말과 소를 갖다가 이제 신부값 지불하고 데려오는 매묘, 민면이제. 자, 4번 10월에는 동맹. 동맹은 어디예요? 고구려. 자, 대체행사의 명칭이 부여, 여자 밑에 이음 받침 영고. 그래서 부여는 영고. 거기만 12월이야. 그러니까 수려. 그리고 고구려는 5개 부족이 동맹을 이루었다. 이런 식으로 암기하고 있어요. 동맹. 그 다음에 옥저는 고구려한테 뜯기느라고 제철행사가 없고, 동해 같은 경우가 이제 옥저만큼은 아니어도 무처, 실안이었다. 이게 이제 그 동해에 맞는 선지로 나오려면 무철이 나와요. 무철. 그죠? 3월이 5월째, 10월째. 정답 2번. 자, 3번. 다음 밑줄 치는 고구려 왕의 재위 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니네들 그 수업 시간에 관련 없는 얘기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광개토대왕의 태자 때 이름 담덕. 장수왕의 태자 때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거련. 뭐 단어 느낌상 거련 보면 약간 가련. 전혀 안 가련하다 그랬죠, 그치? 굉장히 가증스러운 태자 때 이름이지. 아니,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거련. 그러면 누구를 말해? 장수왕. 자, 참고로 광개토대왕 태자 때 이름 담덕. 광개토대왕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근데 태자 때 이름이 그 거련이었던 장수왕의 연호는 어떤 연호를 쓰셨냐면 연가. 연가 7년명 금동열에 입사. 그 설명해 드렸잖아. 더더군다나 임금의 상황이 어렵게 되죠. 어쩔 걸 모르다가 기병 수십 명을 거느리고 성문을 나가 서쪽으로 달아가는데 고구려 병사가 추격해 임금을 살해했다. 지금 여기서 살다가 백제왕 누가 되냐면 계로왕이 되죠. 계로왕. 475년에 지금 한성전투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계로왕을 묻는 게 아니고 475년 한성전투에서 계로왕을 죽이고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장수왕. 그러면 장수왕에 대한 그 장수왕 제위기간에 발생한 사건을 옳지 않은 거. 자, 기업은 후연을 격파해 유동적을 확보했다. 이거 누굽니까? 장수왕 때는 후연이 아니고 누구라 그랬어요? 유연. 유연하고 지두를 분할 점령해서 흥한령일 때 장악한다. 그건 장수왕. 그럼 여기다는 후연, 고구려를 쳐들어 후연을 격파했다. 그건 누구야? 광개토 대왕이잖아. 자, 또 안 개보자. 광개토 대왕은 비에 나오네. 광개토 대왕의 군사적 업적. 어떻게 연결했어요? 소리부터 질러야지. 삐백! 이렇게 그렇지? 삐백! 돌아가! 누구를? 숙연하지 못한 외구를 어디로? 동쪽으로. 자, 그러면 비력, 백제 아신왕하고 6번 싸웠더니 이제 광개토 대왕. 그죠? 그 다음에 숙신. 여기 이제 얘네가 나중에 말갈증, 여진이 되는 거야. 비련은 나중에 거란되는 거고. 연. 여기가 어디야? 후연. 니네들 이제 광개토 대왕 군사적 업적, 암기 공식. 이거 할 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요게 그랬어. 후연. 그 다음에 외국. 여기는 이제 신라. 그러면 이제 신변연기사, 경전연기사. 그 다음에 동부역.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여기 후연을 격파해 요동 지역을 완전히 확보한 게 광개토 대왕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시를 지금 이 기업권은 광개토 대왕. 자, 니은권 도읍지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지금 여기 제시글로 준 한성전투니까 남진정책이지. 남진정책 자체가 국내성에서 아니 내가 지금 저녁을 배부르게 먹고 하지 말하려니까 숨자. 저녁 안 드신 분 있냐? 짬뽕 곱빼기 먹었어요? 약 올리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자,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남진정책 장수왕이잖아요, 그지? 자, 수도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3회독 정도 하셔가지고 이론이 이제 어느 정도 잡히시는 분들은 1회독, 2회독제는 아니고 3회독제 정도 들어가면 각 국가별로 이제 수도 천도. 고구려는 수도를 2번 옮겨요. 첫 번째 맨 처음에 수도 잡은 건 주몽이 그 졸본성에 수도 잡았다가 유리왕 때 졸본성에서 국내성 한번 옮기고, 그리고 5세기 장수왕 때 국내성에서 평양성 한번 옮기고. 요 얘기죠. 자, 부여를 복속에 고구려 최대 영토. 이거 우리 늘상 암기하는 거잖아. 자, 북부여를 포함한 부여 전 지역을 장악을 하면서 영토상 고구려 최대 판도다. 누구야? 문자명왕이야. 문자명왕. 장수왕하고 문자명왕은 그 혈연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장수왕의 아드님이 아니고 손자. 장수왕하고 문자명왕 사이에 한 명 있다 그랬잖아. 장수왕이 그냥 너무 오랫동안 왕하시니까, 그지? 70몇 년 동안 왕하시니까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던 장수왕의 아들 조다, 그지? 우리가 이제 그 추모하는 입장에서 조다, 그 조다 있잖아요, 조다 아들이 문자명왕. 그러니까 장수왕의 손자. 그냥 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 디귿번은 주의하셔야 돼. 우리 보통 고구려 전성기에 그러면 막 광개토 대왕, 장수왕, 영토상 최대 판도는 그때가 아니에요. 문자명왕 때 부여 전 지역을 흡수하면서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보다 더 넓어져. 그러니까 영토상 최대 판도는 문자명왕. 잊어먹지 마라. 5세기 말일이야. 자, 일본 영락이라는 독자적 여로를 사용했다. 이거 누구 여로를 하겠어요? 영락 대왕. 그럼 광개토 대왕이에요. 장수왕은 장수왕은 연가. 자,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인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쉬운 게, 경찰 시험이 이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안 냈는데, 지금 여기 지금 밑에, 3개씩이잖아요. 그리고 답을 못 고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3번. 그치? 옛날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 경찰 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옳은 건 모두, 그러니까 여기는 옳지 않은 거니까, 옳지 않은 건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봐. 꼭 0개, 1개, 2개, 3개 막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는 쉽게 기억, 디귿, 리을. 정답 3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게 지금 장수왕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그죠? 장수왕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굉장히 문제는 쉬운 거예요. 계로왕하고 무슨 백제하고 사이에 관계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장수왕 요때 알고 계셔야 될 게 중국 남북조하고 양면 외교 정책. 그런 걸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 아주 쉽게 문제를 줬잖아. 3번까지는 뭐 틀리기가 어렵지. 그지? 3번까지는 다 맞죠. 다 맞았나? 3번까지? 아니면 다 틀렸나? 그러면 안 돼. 3번까지 다 만점이야. 자, 4번. 신라와 가야연맹에서 일하는 역사적. 네, 이건 그 토요일에 문제지 딱 받아들였는데 이 문제 딱 보고 나 진짜 자립해야 돼. 그지 않냐?
자리 펴야 돼. 돗자리 펴야 되는데 예수쟁이다. 이제 그런 걸 못해. 자, 신라에서 2차 돈의 순교로 불교공인. 지금 나라를 줬단 말이에요. 신라에서 불교공이냐? 그럼 누구 때야? 왕부터. 법흥왕 때지. 6세기 초반에 법흥왕인데 내가 니네들 전근대사는 될 수 있으면 연대를 암기하지 말고 공부를 하는 게 좋고, 그지? 근현대사는 할 수만 있으면 달까지 철저하게 암기하시면서 공부하시라고 했잖아요. 단 전근대사를 연대 암기 안 하고 공부하되 내가 그 강의하면서 이연대는 암기하라 하는 건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했어요. 법흥왕 그때 내가 쭉 써드렸잖아. 그치? 법을 공부하다 병이 나서 골골거렸어. 불상에 금을 바쳐 건강해졌다. 기억나시지? 그때 이제 520년 율령반포, 517년 이제 병부설주부터 시작인데 520년 율령반포, 그 다음에 527년 불교공인. 관련되는 사건은 2차돈 순교사건. 그렇죠? 암기하시라고 했잖아요. 불교공인. 527년. 자, 금관가야는 법흥왕한테 점령당해요. 금관가야하고 대가야가 멸망당하는데 30년 시차야. 먼저 멸망당하는 건 금관가야, 법흥왕한테. 언제야? 532년. 그 다음에 대가야는 그로부터 30년 뒤 562년. 누구한테? 진흥왕한테. 그것도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있지. 사법 문제를 딱 보면서 경찰청에서 혹시 내 수업을 일일이 지금 감시하고 있나, 막 모니터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치? 어떻게 연대 암기하는 것만 찍어서 냈어. 그 다음에 이제 독도는 이건 한국 사람이면 특히 한국 공무원이나 경찰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지. 이거 언제야? 지증왕인데 법흥왕이죠. 지증왕인데 512년. 그죠? 이거는 뭐 당연히 암기하셔야 될 연대야. 자, 제주도가 최초로 우리 역사에 편입됐어요. 언제예요? 5세기 말 백제 동성왕 때 498년. 독도 6세기 초 지증왕 512년. 벌써 여기만 딱 해도 뭐 순서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대가야가 신라와 결혼동맹. 그죠? 혼인동맹. 신라가 혼인동맹 두 차례 맺었다고 했잖아. 첫 번째 혼인동맹은 누구 때 맺어? 소지마리간 때. 그러니까 5세기 말 493년 백제 동성왕하고 소지마리간 때. 그지? 두 번째 혼인동맹이 누구 때야? 법흥왕 때. 법흥왕 때 누구랑 맺어? 대가야의 이내왕. 여기 지금 대가야 나오잖아요. 이내왕. 내가 이내왕 말뜻까지 설명해 줬잖아. 이내왕. 뇌가 두 개인가? 근데 한자로 이내왕의 이자가 둘을 뜻하는 이자가 아니고 다를 이자입니다. 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뇌예요. 그러니까 뇌가 다르마. 에일리언인가? 근데 하여간에 이내왕이다. 자, 이 사이의 혼인동맹 대가야. 그리고 이 사이의 혼인동맹이 이건 언제입니까? 522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보세요. 자, 지증왕이 먼저 나와야지. 512년. 디귿. 그 다음에 법흥왕 들어와서 혼인동맹이 먼저지. 혼인동맹. 리을. 그 다음 불교 공인. 기억. 그 다음 금관가야. 정발. 바라. 그죠? 바라. 1번 정답.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꼭 연대 암기하라고 딱딱 집었던 것들만 지금 나왔잖아. 감탄스럽지 않냐? 자리 펴까? 니네들 가르치지 말고 니네들까지 합격시키고. 그치? 자, 그랬어요. 나왔으니까 한번 또 그 복습해보자. 자, 법흥왕은 암기 공식이 어떻게 돼? 법 과목 공부하다 병에 걸려 골골거리게 됐어. 불상에다가 금을 바치고 난 다음에 건강해졌어. 그지? 아니, 법 과목 우리 공부할 때 좀 힘들잖아요. 법 과목. 자, 그러면 어떻게 암기해? 법흥왕. 그 다음에 병부 517년. 불품대제 17 반등제를 포함한 율령이에요. 율령 520년. 불교 공인. 불교는 사실 이미 이때로부터 약 70여 년 전에 그 눌지마리간때 불교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고구려부터. 공인이 527년. 저기 지금 문제 나오는 거. 527년. 2차전 순교 사건. 그 다음에 상대등 제도. 화백회의 얘기죠. 상대등 제도. 그 다음에 이제 금관가야 정벌. 뭐 이건 필수 중에 필수지. 자, 금관가야가 항복해와. 그러니까 복속. 정벌이라기보다 복속. 532년.
그러면 이제 법화가 이런 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원이라는 연호사예요. 이게 536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법화가 건원 연호 제정 536년으로부터 2년 뒤에 백제 성왕이 사비로 천도해 538년. 그리고 다시 2년 뒤, 건원이라는 연호 제정한 뒤 4년 뒤 법화왕이 돌아가죠. 그리고 진흥왕이 즉위해 540년. 그죠? 자, 진흥왕 암기공식은 어떻게 되냐? 진흥왕 암기공식은 흥이 나서 고급적으로 단 한 번 찬가를 막 확 불러들이지. 황룡사 풍경도 좋다 이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치? 암기공식대로 쭉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니네들 연대 암기 하시라는 거 6세기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이제 같은 왕 안에서 세밀하게 나오니까 이런 거는 연대를 꼭 암기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특히 금관가하고 그 대가야 정보를 법화왕 때냐 진흥왕 때냐 꼭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사법 문제 딱 보면서 아니 어쩜 이렇게 딱 맞추기도 어렵겠다 야. 자 5번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기후가 좋지 않고 토지가 쏙박해 농업은 콩, 보리, 초등을 재배하는 반농사 중심 맞아. 고구려나 발해는 추워. 고구려는 아예 산악지형이고 발해는 이제 만주 평야 지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형적으로는 꼭 뭐 발해가 산악지역만 있는 건 아닌데 문제는 위도가 높아요. 북부 만주지대니까. 그래서 벼농사 안 돼. 근데 여기서 벼농사가 전혀 안 됐다 이러면 틀려요. 벼농사가 되겠는데도 일부고 반농사 위주이다. 자, 불교가 장려됨에 따라 여러 불상이 제작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발해 불상 그러면 이불병자상 하나 있어요. 두 분의 부처님을 같은 좌대 위에 나란히 모신 불상 이불병자상. 그러되 발해가 이불병자상만 제작했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는 흔적으로 불교가 이제 발해에서도 불교가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는데 다만 이제 제작한 불상 중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이불병자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 불상이 제작되었다. 이건 맞아요. 자, 당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북으로 거란, 남으로 일본과 통교하겠다. 거란은 무려 10세기 초에 정확하게 926년 야율 아보기 베이비시터 그 얘기 하셨잖아. 아보기 야율씨 가문의 아보기 이제 누구냐면 거란은 왕족이에요. 사실은 야율 아보기가 주의하는 거란 군대가 926년에 발해를 침략해서 멸망시킵니다. 즉 거란은 발해하고 통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적대관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거를 바꾸라 그러면 돌고래야지. 돌. 발해는 건국 초에 옛 고구려하고 이제 친교관계 국가. 그러면 서쪽으로 돌궐, 남쪽으로 일본. 그죠? 그래서 거란이 아니라 돌궐로 바꿔야 돼. 틀렸어요. 자, 8번, 4번. 8세기 전반에 당나라고 대립하였으나 누구 때까지? 무왕 때까지. 그러니까 사실 시험 문제는 이제 그게 많이 나왔지. 그동안에. 무왕, 장문유, 그지? 산둥반도 공격. 그랬는데 8세기 후반부터 친선관계. 이건 누구 때야? 문화, 백은무. 그지? 그러면서 삼성육부를 포함한 여러 그 문물 수요. 정답 옳지 않은 거 3번. 여기까지는 지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왔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치? 거의 대부분 아주 평이한 문제. 자, 6번 가요. 자, 6번. 당 고려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그랬지요. 왕의 이름은 소다. 뭐 이것만 보고도 이론 강의 때 이제 했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지? 고려 두 번째 왕제 해종, 대왕자 무, 그다음에 세 번째 왕 정종 이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요. 그러고 이제 박수리가 대왕자 무한테 동생들 조심하라 그러면서 특별히 그 당부했던 게 소. 네 번째 왕제지. 광종. 근데 뭐 요거는 이제 내가 니네 그 강의 때 얘기는 해줘도 뭐 암기하라는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쳐. 그런데 중반 이후로 신하를 많이 죽였다. 신하를 많이 죽였다. 고대 때면 중대신라 신문왕. 그 다음에 중세 고려 때면 광종. 그죠? 조선에서는 이제 저런 말 듣기가 어려운데 조선에서 혹시 저런 말 들린다. 태종. 그지? 여기서는 고려니까 광종이라는 말이에요. 고려의 네 번째 황제 광종.
불법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절도가 없어 사치스러웠다는 평을 듣는데 누가 그랬어? 최성로가 시문 28조에다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시문 28조 앞부분에 5조 정적평에다가 자 광종 때 이분이 이제 불교에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광종식에 활약했던 승려들 정리하시라고 했잖아요. 균여, 화엄종의 균여, 그 다음에 법안종의 해거, 그래서 선종은 균여로, 그 다음에 교종은 균여로, 선종은 해거로. 특히 균여 스님은 귀법사예요. 여기가 그 북학파하고 남학파로 나뉘었던 화엄종을 다시 이제 일통하신 분이고. 자, 그러고 이제 중국으로 그 유학 보낸 두 분이 계셔서 재관, 의통. 이분들은 이제 남중국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가지고 천태학을 공부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는데 광종황제의 교회, 교종은 균여 스님의 화엄종으로 일통시키고 선종은 해거 스님의 송나라에서 수용한 법안종으로 일통시키고 그래서 교종, 선종이 각각 하나씩 일통이 되면 이거를 이제 재범과 의통 스님이 천태학 배우고 돌아오면 천태종으로 이제 최종 통합시키겠다. 라는 게 광종 황제의 계획이었지. 근데 안 됐어요. 왜? 돌아가셨거든. 그죠?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광종 황제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하자는 거. 자, 일본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비 안건법. 광종 황제 그러면 일단 두 가지 그러면 노비 안건법 과거제도 956년. 과거제도는 연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무원 공채시험 과거제도 958년.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라. 자단 비노의 사세 공복제정. 그래서 이제 광종 아드님인 경종황제가 광종 다음 때 5대 황제인 경종황제가 아버지 광종 때 이렇게 자단 비녹의 사색 공복으로 관리들 계급 나눠준 거에 따라서 관리들에 대한 수조권제, 과전 지급 체제를 잡은 것이 시정, 전시, 과이다. 광종 때 저거 하니까 그 다음 황제인 경종 때 시정연수가 들어봤잖아요. 공신자제의 우선 등용을 막기 위해 과거제. 이야, 이건 뭐 너무 쉽죠? 광종 물어봐놓고 노비한건 뭐 과거제 2개 줘버렸어. 그러면 둘 중에 하는데 자단비록 이것도 봤잖아. 더더군다나 성종 때 성종 때 최성로의 시문 28조 날이면 날마다 암기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6번도 출제 의도가 지금 막 점수를 던져 주겠다는 얘기지. 이번에 지금 약간 그 하반기 시험이 경찰 하반기 시험은 일반 이제 그 구급이나 국가직이나 지방직 그 행정직 공무원 그 수험생들이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의식을 해가지고 출제하는 측에서 경찰 수험생들을 좀 배려한 것인가 많이 맞으라고. 그치?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경찰 수험생들보다 행정직 수험생들이 좀 한국사, 뭐 영어 이런 쪽이 세니까 1차 필기에서 그쪽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가져가거든요. 그러고 이제 체력 시험 볼 때 안 나와. 썩을 놈들. 그치? 하여간에 여기까지 6번 문제까지는 지금 굉장히 문제 자체가 쉽게 나왔어요. 자, 7번 문제. 고려시대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거 그랬는데, 자, 읽어보시면 1번 북방 국경지대 양계죠. 동계국계 양계를 설치하고 여기까지 맞아.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냅니까? 병마석. 도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도독은 두 나라가 있네. 첫 번째, 남국인 통일신라 경덕왕 이후. 중대신라 경덕왕 이후로 주의 장관을 총관에서 도독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북국인 발해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를 주고, 발해에서는 그 도독 그러면 부 15개 부에다가 도독을 보내지. 발해에서. 그지? 어쨌든 고려하고는 상관이 없어. 자, 2번 중앙에서 지방을 견제하기 의사정 나왔네. 의사정. 자, 의사정 그럼 누구야? 문무왕. 곧바로 튀어나오셔야 돼. 사정부를 설치한 건 무열하, 중대신라. 그 다음에 그 사정부의 관리를 지방까지 파견을 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 징벌규족들까지도 이제 감찰하고 견제했다. 문무왕.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1번, 2번이 그 중대신라와 시기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중대신라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 틀려요. 자, 지방행정조직의 말단조직으로 면리통. 이거 정비되려면 누구 때 가야 돼? 조선 세조 가야 돼. 조선 세조. 자, 자연 촌락이 마을인 리를 중심으로. 리 안의 집들은 5집씩 한 통으로 먹는다. 뭐라 불러? 오가 작통. 세조 때 세조. 면리통.
그러면 1, 2, 3번이 다 틀려. 그러니까 4번 정답이지. 조세와 공물의 징수 등 지방행정의 실무는 향리가 담당하고, 그래서 이 고려의 향리들, 원래는 이제 호족이었던 사람들이 성종 때 이후로 향직파되잖아요. 이 향리들은 행정 실무를 위해 무슨 조직을 갖추느냐? 읍사 조직을 갖춘다. 정답 4번. 자, 8번. 고려시대의 역사적 사실들을 오래된 것부터 바르게, 쉽게 말하면 시기 순으로 나열하라는 뜻이에요. 처음 일어난 사건부터. 자, 윤관의 여진정벌, 일단 황제부터 얘기해보자. 황제는 어느 분 때야? 예종 때라고 누누이 말했어요. 자, 윤관 장군이 별무반을 편성한 건 숙종 때, 1104년. 근데 그 숙종 때 편성한 별무반을 비롯한 17만 대군으로 동북지방의 여진족을 토벌한 건 다음 황제, 예종 때, 1108년. 그죠? 1108년. 별무반 설치한 지 4년 뒤. 자, 니은번의 천리장성 축조예요. 자, 천리장성 축조는 귀주대첩, 1019년에 귀주대첩이 현종 때 있었는데, 그 귀주대첩 끝나고 난 다음 덕종, 정종 때. 그래서 이제 고려사를 보면, 자, 니네는 이제 덕종, 정종 시기에 현종 다음 덕종, 정종 시기에 천리장성을 국경에 쌓았다. 그렇게만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고려사를 보면 이때 연대가 어떻게 되냐? 1033년 이후. 근데 이건 신경 안 써도 돼. 덕종, 정종, 현종 다. 어쨌든 고려 전기지. 여기는 이제 거란하고 싸웠던 전기고, 이건 고려 중기에 해당합니다. 귀주대첩. 그러면 현종 때잖아요. 1018년 일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고려 전기. 그러고 난 다음에 현종 때 개경에다가 나서, 그 다음 다음 황제인 덕종, 정종 때 천리장성. 이렇게 하잖아. 그치? 자, 동북구성은 몇 년 만에 돌려줘? 1년 만에. 그러니까 기역 다음에 동북구성 설치하고, 설치한 동북구성 1년 만에 반환시키고. 예종 1109년.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이런 문제 보면 문제를 너무 쉽게 출제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치? 자, 그러면 따져보자. 같은 고려 전기인데 현종의 귀주대첩이 먼저고, 그 다음 황제인 덕종, 정종 때 천리장성. 자, 예종 때인데 먼저 동북 여진 정벌을 해서 동북구성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여진족들의 애원과, 그 다음에 이제 김부식을 비롯한 문벌귀족들의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1년 만에 반환. 1년 만에 반환, 이걸 이제 그 환부 이러기도 해요. 다 나가라. 정답 3번. 그죠? 자, 9번. 고려시대 사회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고려 때부터 조선 중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상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자, 첫 번째, 상속. 근데 이 상속을 따질 때는 항상 뭐에 의해서 상속이 결정된다 그랬어요? 제사를 누가 모시는가? 봉사. 그죠? 제사를 누가 모시느냐. 그래서 상속과 봉사. 그 다음에 이제 혼인제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하나 더 한다면 호적이제, 호적기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혼인제도. 이렇게 네 가지 보시면 돼. 자, 고려시대부터 무려 조선 중기까지. 근데 임진을 한 이후로 조선 후기 가서 이제 바뀌게 되지. 그래서 임진을 한 이후 조선 후기. 자, 상속관계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는 균본상속입니다. 균본상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자녀간에 어떻게 똑같이 나눠준다. 출생순서 상관없고, 남자냐 여자냐 상관없고, 시집 갔느냐 안 갔느냐 상관없고, 똑같이 균본상속. 왜 그랬다 그랬어? 재산을 똑같이 모시거든.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똑같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그렇게 제사 모시는 걸 윤회봉사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제사 모실 때, 아직 제사 모시는 집들 많죠? 지금 제사 모실 때 우리 어디 모여서 제사를 모십니까? 주로 큰 집에 모여서 제사를 모셔. 그럼 왜 그러냐면 장자봉사여서 그래요. 이거는 조선 후기 때부터예요. 그치? 조선 중기까지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셔. 그래서 양자를 입양할 필요도 없어요. 아들이 없다? 딸하고 사위가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호적도 어떻게 하냐? 출생 순서대로 기재한다. 즉 남자 먼저 기재하고 여자 다음에 기재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출생 순서대로. 그죠? 그 다음에 처가살이가 혼인 그러면 고려에서 조선 중기까지는 이제 처가살이가 상당히 일반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주감이 이규보가 장인 장모의 은혜가 부모의 은혜하고 맞먹는다 그런 글까지 쓰고 그런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처가살이를 하다 보니까 사위가 처갓집 호적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장인의 호적에. 그치? 자, 이랬던 게 조선 후기 때예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 때부터 장자가 이제 장자 우대 상속으로 가고 왜? 제사 자체가 장자 봉사예요. 큰아들이 제사를 모셔. 그러니까 상속의 원칙은 간단해. 제사를 모시는 아들한테,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는 그 자식한테 더 줘요. 근데 윤회봉사를 하면 어차피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다 제사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식 더 주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균분상속이지. 근데 임진왜란 이후로는 큰아들이 제사를 모셔. 그러니까 큰아들을 우대해서 상속해 주는 거야. 제사를 모시니까. 그죠? 그 다음에 호적도 남자 우선 기재고. 그죠? 그 다음에 혼인도 친형. 친형이 뭐야? 여성이 이제 남자 집으로 들어가는 거. 그치? 그러니까 시집살. 자, 그럼 풀어보자 이거야. 자, 고려시대야. 1번, 사위가 처가 호적이 입적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모 재산은 남녀 관계없이 고루 분배되고, 거기까지는 맞아.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을 뒀다는 건 큰아들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제사 자체가 지금 윤회봉사를 모시기 때문에 윤행제사. 요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배터리 떨어졌어. 시간 기록에나. 뭐 나도 배고파서 저녁 먹는데 얘라고 뭐 배 안 고프겠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이번에 경찰 시험 볼 걸 그랬어, 그치? 다 합격했을걸. 자, 그 다음에 3번. 제사는 형제자매가 돌아가면서 모신다. 제사, 윤회봉사. 그니까 균분상속. 여성의 제가가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여기서 차이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고려부터 조선 중기까지 이렇게 4가지가 똑같은데 2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성의 재혼 문제. 여성의 재혼, 즉 재가가 고려 때는 자유롭게 이루어져. 조선은 차별이 생겨. 태종 때 특히 삼가금지법 해가지고 3번 결혼한 여성의 자녀들은 별도로 이제 자녀한 관리해가면서 문과응시 금지시키잖아요. 이거만 틀려요. 여성의 재가 문제. 두 번째, 그래서 생기는 차별 문제, 적석차별이에요. 서울. 고려 때는 그 혼인이 상류층이 귀족 빼고 고려 때는 일부일처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배층인 그 귀족층 빼고 일반적으로는 일부일처제다 보니까 설 자체도 적어. 고려 때는. 근데 만약에 설이 있어도 차별 안 해요. 뭐 정치적으로 진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설에 대한 차별이 없어. 근데 조선시대 들어가면 이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혼한 여성의 아들, 그죠? 태종 때 설, 차대, 삼가금지. 근데 그 삼가금지가 이제 경국대전에서 재가금지로 강화가 되지. 그죠? 근데 여기는 고려 때니까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지금 9번 문제 그러면 옳지 않은 거 2번 되겠어요. 2번. 자, 10번가요. 다음 어느 역사서의 일부분이야. 이 역사서가 전설된 시대에 축조된 문화재. 쉽게 말하면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어느 시대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시대에 만들어진 문화재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죠. 신들의 생각으로 신라 날로 새로움이 새로운 신 사망을 망라한다. 그래서 사로국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신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고대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사서 그러면 뭐가 있어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예요. 사실 지금 이 내용이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근데 이게 고려 중기 인종 때 김부식이 저술했던 삼국사기. 근데 이게 혹시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느냐 이거지. 왜냐면 고구려백제 신라에 대한 그 사실은 삼국사기도 있지만 삼국유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지? 그러든 저러든 고려시대야.
삼국사기든 삼국유사든 다 고려시대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는 삼국사기. 그치? 삼국사기인데, 자, 그러면 1번 원각사지 10층 석탑 세조. 그 다음에 불국사 3층 석탑 다 중대신라 경덕원. 그죠? 경덕원 때 이제 불국사 석굴암. 그죠? 감사지 3층 석탑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세웠다. 무슨 왕이냐? 신문왕. 내가 니네들 늘상 그 가르침 대왕암 사진 보여주면서 용이 어떻고 막 감사 1층 장치가 어떻고 얘기해 주잖아. 문제 나오잖아. 그지? 문제 안 나오면 얘기 안 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신문왕 역시 중대신라.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거 누구 때 세워져? 충무광 때. 누가? 기황후가 원나라 석공들 보내서 이 설계동면으로 조선 초기의 세조 때 똑같은 설계도으로 서울 종로에다가 세운 게 원각사지 10층 석탑. 그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삼국사기니까 4번 선택하시는 거야. 근데 공부 좀 꽤 했단 말이야. 아니 고대 삼국의 역사가 저거만 있습니까? 동국통감에도 삼국 역사가 나올 수 있고, 동국통감에서 특히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따로 뺀 거 삼국사 저료. 자, 동국통감이나 삼국사 저료는 누구 때 완성되냐? 성종 때. 요즘 성종 때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죠? 당연히 고려시대 거 삼국사 기해서 고려시대 거 4번. 그죠? 정답 4번이 되겠어요. 자, 11번. 다음 사건과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사실. 이런 문제 아주 좋아요. 자, 임진왜란 이후 독구가 막부가 경제적 위험을 해결하고자 조선의 국교 재개를 요청해. 조선은 1607년, 저 1607년이 어떤 해냐? 사명당, 즉 유정대사가 일본에 가서 조선인 포로 1600명 송화시켰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선조 죽기 1년 전. 그러니까 선조 말이에요. 근데 요때 삼포를 개항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선조 말이야. 선조 말. 그러고 선조가 죽어. 1608년에. 선조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즉위해? 광해군이 즉위해. 그렇게 해서 이제 광해군 즉위하고 그 다음에 1609년에 이 1608년에 설치했던 삼포의 그러니까 삼포가 아니지 부산포에서 무역 거래를 할 때는 세견선 20척 규모로 하라. 그래서 세견선 20척의 무역 규모를 지정을 해준 조야. 기위학조. 1609년. 그냥 시간상으로 가장 가까운 거 이거죠. 기위학조. 1609년.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는 계약조에서 세견선 50척. 그때 빼고 1510년에 삼포해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랑진 외변 다음에 정미학조. 삼포해란 다음에 임신약조. 사랑진 외변 다음에 정미학조. 전부 다 세견선 몇 척이야? 25척이야.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는 세견선 20척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지? 기위학조에서만 세견선 20척을 지정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도 아니고 선조 말 기준으로 시간상 가장 근접한 거. 정답이 2번이야. 자, 정미학조는 요거는 이제 삼포해란 1510년에 이제 삼포해란이 터지잖아요. 그 삼포해란 다음에 임신약조를 체결을 했다가, 그러니까 순서는 삼포해란. 이 삼포해란으로 교역 단절시켜버려. 그래야 대마도가 애걸복걸합니다. 그래서 임신약조를 체결시켜요. 그랬더니 임신약조에 대한 불만으로 또 사량진 외변을 또 일으켜. 중종 말에. 그래서 교역이 또 단절돼. 근데 이제 그 사량진 외변을 일으켜서 교역 단절시킨 걸 대마도에서는 교역이 단절되면 조선은 뭐 깎아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선에서 이제 교역 단절시켜놨더니 대마도 것들이 또 애걸복걸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명종 즉위하자마자 다시 교역하게 해달라. 약조를 맺어달라. 근데 명종 막 즉위하던 무렵에는 아버지 중종 장례, 형인 인종의 장례. 그러면 그 전대왕의 장례를 치를 때는 저런 조약 같은 거 못 맺어요. 그러니까 장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1545년에 이제 즉위했었잖아요. 명종이 1547년에 정미학조를 체결합니다. 1547년. 근데 뭐 이거 굳이 정미학조 이것까지 암기 안 하셔도 을묘외변을 암기하셔야 돼. 명종 때 을묘외변.
1555년. 암기하기 쉽잖아요. 1555. 그치? 자, 어쨌든 1547년 몰라도 명종 때다. 이건 아신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지금 인재료랑 끝나고 선조 말 이때 기준으로 시간이 멀죠. 선조 이전 명종이긴 하지만 광해군보다 훨씬 멀어요. 자, 그 다음에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설치된 거 삼포해란이잖아요. 중종 때 삼포해란. 요때 이제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설치됐잖아요. 그러니까 중종 연대로는 1510년. 암기하기 쉬우니까 저거는 암기하셔도 돼요. 중종이 1506년에 왕이 돼요. 중종이 1506년에 왕이 된 거 갑자사화 2년 뒤야. 갑자사화가 1504년이잖아. 연산군이 1494년에 왕이 되고 4년 동안 꾹 참고 있다가 김종직의 그 조의제문 가지고 한 큐에 다 죽여댄대. 무오사와 1498년. 요 새끼 4년 동안 참고 사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즉위 초에 안 왔던 어머니 폐비 윤씨 사건 문제. 즉위 초에 안 왔는데 무려 10년 동안 숨기고 산 거예요. 연산군을 가만히 보면 사이코패스 기질이 농후해요. 그죠? 전혀 드러내지 않고 10년 동안. 그러더니 1504년에 갑자사화로 다 죽여대. 그 2년 뒤에 반전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1506년에 이제 중종이 즉위하는데 삼포해란이 1510년에 벌어져요. 이게. 그 다음에 김효사화가 조광조 등 신진사림을 제거한 김효사화가 그로부터 9년 뒤 1519년이고 암기하기 쉬우니까 이거. 자, 그래서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설치된 거 삼포해란. 그러면 선지 일본보다 더 멀어요. 명종 이전에 중종이니까. 자, 개해약조. 개해약조. 누구 때입니까? 세종대왕 때. 한글 창제하셔서 한글 훈민정음 반포하시던 애. 한글 창제는 1433년, 1443년 그 해. 그리고 반포가 1446년. 그 1443년 세종대왕 25년째 된 분이야. 1443년에 세 가지 암기하셨잖아. 첫 번째 훈민정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개해약조, 마지막 세 번째 공법제죠. 연분구동제. 그게 다 1443년에 보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종 명종보다 더 멀지. 정답이 2번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너무 쉬운 문제들 위주로 나와서. 자, 12번. 자, 이게 이제 경찰청 시험 문제의 특징인데, 길어. 하여간 길어. PPT 만들 때 짜증나. 이게 너무 기니까 글자 수 막 조정해갖고 어떻게든 한 페이지로 막 만들고 이러는데 짜증나.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경찰 시험 문제 출제한 사람은 자기가 내 시험 문제 가지고 PPT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지. 문제 너무 길어. 자, 다음 종교와 성격이 같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건 유불선. 우리 전통의 유불선. 근데 그걸 가지고 뭐를 정립하느냐? 기독교 주장을 취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평등사상. 우리 전통의 유불선을 비판적으로 재정립하되 그걸 가지고 평등사상을 정립한다. 그럼 뭡니까? 동학이요. 동학. 거기에다가 보국안민이라는 단어를 줬잖아요. 보국안민은 1894년 3월에 백산문기 때 그 백산 창의문에서 밝혔던 게 뭐야? 제폭구민, 보국안민. 그죠? 그러면 동학. 그러면 여기 동학에 대해서 찾으라는 얘기야. 자, 1번 한울림 나왔네. 누구나 마음 안에 다 한울림이 있다. 있네. 참. 그러니까 누구를 보듯 한울림을 보듯 하라. 시천주. 그럼 이게 동학이잖아요. 그지? 그 다음에 동학은 뭐를 중시해? 부적을 중시하고 부적과 주문을 중시하고. 그죠? 그러니까 1번이 지금 동학. 자, 그러면 2번 전선 수백적 2번 내용 읽어보셨지? 황사형 백서 사건 내용이에요. 지금 교황청에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조선의 서학교도들이, 동학교도들이 자유롭게 그 종교를 믿을 수 있겠는가? 니네가 강력한 양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해달라. 이게 지금 황사형 백서 사건이야. 그럼 황사형 백서 사건이 관련되는 종교는 뭐가 돼? 서학, 천주교. 서학인 천주교가 돼. 자, 그 다음에 3번. 잘못된 집안 자손이나 벼슬길을 빈 척 자손들, 뜻을 읽고 나라를 원망하는 무리들, 아래는 어리석은 백성, 그랬던 행위를 하는 무리들이 서로 뭐라고?
교라고 부른대. 그러니까 저것도 지금 서학이죠. 천주교. 그지? 그러니까 2번, 3번, 둘 다 서학. 4번. 비록 지극한 효자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돌아가셔서 먹지도 못하는 조상을 위해서 음식 차려놓고 제사 지내봐야 뭐 하느냐 이거지. 이것도 서학. 그러니까 선지 2, 3, 4번은 전부 다 서학이에요. 선지 1번만 동학. 그냥 사실은 이거 제식을 몰라도 문제 푸는데 상관없지. 선지 3개가 서학이고 선지 1번이 동학이고. 그지? 더더군다나 여기 지금 동학의 특징이 좋고 유불선 3가지, 보구감미, 기독교의 주장, 즉 평등사상. 그래서 기독교의 주장이라고 서학을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평등사상을 말하는 거지. 그지? 요거 그렇게 갖고 동학 딱 찾으시면 문제 푸는데 뭐 정. 그래서 정답이 1번 되겠어요. 13번 다음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그랬는데, 자 기업 뒤에 저기 좀 그 온도 좀 떨어뜨려. 지금 몇 도예요? 에어컨? 23도. 뒤쪽 사람들 떨어. 23도. 왜냐면 여기 하면 내가 목이 좀 탁해져. 다음 시간에 여기 거고 켜고 뒤에 건 꺼줄게. 좀 떨어 뒷사람들. 내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학생들 덜덜 떨고 있잖아. 이리 와. 이랬거든. 결혼한 지 10년 넘어갔어. 그 집 못해. 알아서 그냥 달달 떨어. 자, 다음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 기업. 국가에서 어쩌고저쩌고 영업. 자, 그래서 영업들은 절대 팔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농토는 유지하게 한다. 이게 한전제예요. 이 문제도 니네들 문제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디 나오면 실학파트잖아. 실학파트의 토지제도 개혁인데, 문제풀이 할 때는 늘상 강조하는 얘기가 한전제는 두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이익의 한전제. 이익의 한전제 방식은 토지의 하한을 설정해. 최소 이 정도 면적은 반드시 소유하게 한다. 그래서 그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토지를 영업전으로 규정해. 매매를 금지시켜. 생계 유지를 위해 최소 그만큼의 토지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니까 매매 못하게 들어맞는 거야. 하한. 최소 그만큼은 반드시 갖고 있어라. 그러면 이 니은번은 누구냐? 진정한 한제. 여기 한제가 지금 농토 소유의 한계점을 설정한다. 그래서 이 한제 이상으로는 못 사게 한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의 상한을 설정한다. 같은 한전제지만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설정한다. 박지원. 그죠? 관흥소초의 그 부록편, 한민명전에서 이 한전제를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이상은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1949년에 농지개혁법이 이 방식이야. 농가 1호당 얼만큼만 소유해? 3정보까지만. 그게 이 방식이에요. 네? 자, 그러면 기업번 1번. 자, 기업번 2. 이익은 과거록의 내용으로 조선 후기 상품작물 경작의 현실을 반영하여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제시하였다. 이게 틀렸죠. 자, 앞부분은 맞아. 기업은 뭐 과거록이다. 과거록 이익이 썼잖아요. 근데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제시하였다. 상한선은 박지원 방식. 이건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이익하고 박지원 몰라도 기업 니은 읽어보시면, 제식을 읽어보시면 그게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지. 솔직히 말해서 이건 수능 문제하고 유사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전 지식 없어도 주어진 자료만 분석해도 답이 나와. 자, 그 다음에 2번. 한 마을 사람들이 토지를 공동 경작한 다음에 균등하게 분배한다. 무슨 방식? 여전제. 협동농장 제도잖아요. 여장의 통솔하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공동 협동조직인 여를 이루어. 그 다음에 이제 여장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노동했는가, 그 노동량을 이력부에다 기록을 해놔. 나중에 이제 가을철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 여장목 떼고 나머지 여장이 기록한 이력부의 노동 시간별로 분배해 준다. 정약용의 협동농장, 여전제. 전론에서 이제 이 여전제의 토지 개혁을 제시를 해요. 정약용 스스로 너무 이상적이다 이거지. 공동농장이 되니까. 북한이 저 방식으로 협동농장 했다가 쫄딱망이 먹었잖아 애들이. 그래서 정약용도 이건 아니다. 뭘로 바꿔? 정전제로 바꿔. 그죠? 어쨌든 여전제.
자, 3번 박지원은 영농방법이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시설 확충 등을 통한 농업생산의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관홍소초라는 농서를 씁니다. 그 관홍소초의 부록편이 한민명전이에요. 지금 한전제가 나와요. 3번이 정답이에요. 자, 박지원은 관리, 선비, 농민 등에게 차등을 두어 토지를 분배한다. 같은 계층 간에는 균등하게 분배하는데 계층이 다르면 차등적으로, 그러니까 차등적 균등 분배 방식. 누굽니까? 반계 유형원이에요. 경세치용학파 그 가장 먼저 나오는 반계 유형원의 균전제. 자, 이 균전제 조심하라 그랬어. 균전제라고 해서 계층에 상관없이 무조건 똑같이는 아니다. 이거지, 그치? 선비는 농민보다 많이, 계층 간에는 차등. 그러되 같은 계층 안에서는 균등하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유형원의 균전제니까 박지원하고 전혀 상관없죠. 결국 이게 한전제, 박지원의 한전제, 거기 맞는 선지는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실학에 그 토지개혁 문제 출제하는 것 치고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된 거지. 맨날 쉽대, 그치? 솔직히 말해주면 다 쉽잖아요. 자, 14번 갑니다. 조선 후기에 문제 기른 거 봐. 그냥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문제를 길게 출제할 수 있을까, 그치? 자, 조선 후기에 전통적 과학기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일단은 지금 조선 후기라고 줬단 말이에요. 중국을 통해 전래된 서양의 과학기술 언제부터 들어와? 효종 때부터 그 사신들이 오가면서 사신들을 통해 청나라에 들어와 있는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 17세기경 중국을 왕래하던 서양 선교사, 서양의 과학기술 각종 서적을 조선에 들여왔어. 당시의 사실로서 옳지 않은 거. 질문이 마지막에 나왔어. 그치? 당시의 사실로서 옳지 않은 거. 자, 1번. 고려만국전도 같은 세계지도가 조선에 전해짐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지리학의 지식을 얻게 된다. 맞아요. 특히 이제 당시에 그 모눈종이 방식, 사각형으로 이렇게 격자무늬 해가지고 그 사각형 모눈종이 방식으로 이제 지도를 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고려만국전도는 특히 세계전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명나라 때 들어오는데 마테오리치가 그린 거지. 그게 조선까지 전해집니다. 자, 2번 김성문의 역학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지구자전설 김성문의 역학도에 이익이 성우사설에서 인정을 하되 그렇다고 내 우주관을 바꾸지는 않겠다. 그리고 정약용 지지, 홍대용 지지, 그 다음에 최한기가 지구전요에서 지지. 그러면 정답이 4번이야. 지구전요는 누가 써? 이광정이 아니고 최한기. 그래서 틀렸어요. 얘네 그 지구자전설 그러면 항상 암기하는 이름이잖아. 김성문 역학도에,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 홍대용의 일산문답, 그 다음 최한기의 지구전요. 그치? 그럼 여기 나오는 이광정은 누구냐? 이광정이 바로 고려만국전도를 조선에 갖고 온 사람이에요. 선조 때 사신 갔다가 고려만국전도를 들여온 사람이 이광정.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거 4번. 자, 3번. 홍대용 김성문과 함께 지전설을 주장하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무한우주론. 지구는 계속 돌아. 그치? 우주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 지구 자체도 우주의 중심이 아닐 뿐더러 그 지구가 또 매일 돌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나라 중에 어떤 한 나라가 중화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중화사상에 대한 탈피. 정답 4번. 15번. 다음 왕의 치적으로 옳지 않은, 이거 진짜, 참, 그죠? 늘상 강조하는 그분, 그죠? 자, 천하에 흐르는 만개 하천. 만개 하천의 생김새는 다 틀려. 근데 밤하늘에 밝은 달빛이 떠오르면 만개 하천은 그 밝은 달빛을 반사해야 돼. 그래서 천하에 흐르는 만개 하천은 누구? 신하들. 그래, 이들 붕당 주장 열심히 해라 이거야. 전향반이 그래서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충신도 내신하지만 역신도 내신하다. 그지? 근데 그 만개 하천이 밤하늘에 밝은 달빛이 떠오르면 그 밝은 달빛을 똑같이 다 반사시켜야 돼. 그럼 밤하늘의 밝은 달빛은 누구라 그랬어? 왕인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 달빛의 주인. 하천에 비치는 밤하늘의 밝은 달빛. 근데 그 달빛이 아니고 달빛의 주인. 한 단계 더 올라가. 진짜 하나님하고 마음 먹으려고 들어. 이 기독교적으로 보자면. 자기가 무슨 신이잖아. 달빛의 주인. 잘난 척절. 누구? 정조대왕. 참 그 마음에 드는 분이죠. 정조대왕. 무슨 탕평체? 줄론 탕평체. 자, 그러면 정조대왕의 체적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걸 또 문제를 출제할 줄을 몰랐어요. 왜냐면 상반기 시험에도 나왔을 거예요, 이게. 그치? 근데 또 바로 냈어요. 하여간 출제 포인트예요. 자, 1번 스스로 초월적 군주로 분림한다. 2분도 초월적 군주, 영조도 초월적 군주. 그런데 스승의 입장에서 초계 문신제, 그건 당연히 맞지. 규정과 그 연수 코스. 초계 문신제 그러니까 약이 아니고 총 10차례 했어요. 10기, 1기에서 10기, 137명. 2번 대전 통천 편찬과 같은 법전 제정비를 통해 국가의 집권처리 확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맞는데 이거 특히 주의하실 게 정조대왕은 대전 통편 어떻게 암기를 했어요? 정조대왕은 통이 크시지. 근데 저 대전 통편 다음에 대전 회통이 있어요. 시험에서 이거 주의하라 했잖아. 그치? 대전 회통은 누구야? 흥선대원군. 대전 회 히읗 회, 그지? 우리 부인마마는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는 거, 회. 그 회가 아닌가 보다, 그지? 대전 회, 히읗, 흥선대원군, 히읗. 그죠? 대전 통편, 맞아. 자, 3번 주인의 가족을 잡아가두는 법은 제 연좌제 하지 마라. 노비에 대한 상전의 사적인 형벌. 뭐, 여기까지만 하면 이게 세종대왕인 거, 뭔가. 근데, 신문고 다시 설치했다고 딱 줬잖아요. 신문고를 부활시켰다. 그럼 누구? 영조대왕. 그러면 그 줄론탕평이 아니고 완론탕평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은 거 3번인 거예요. 영조대왕. 이 부분 그 문제 유형의 95%가 이 유형이야. 정조탕평책, 영조탕평책 차이점. 그렇죠? 자, 마지막 4번 유기전을 제외한 시자성인의 금단정권. 이거 언제 벌어지냐? 1791년 신해년. 두 가지 일이 따르잖아요. 신해 통고, 신해 박해. 그 중에 신해 통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5번까지도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어, 지금. 이거 평균이 꽤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어쩌지? 자, 16번. 진짜 너무 길지 않냐, 문제가? 진짜. 아니, 내 생각에, 여기 경찰들은 이제, 뭐랄까, 지명수배자도 막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자동차 넘보 수상하다 그러면 자동차 넘보도 암기하고. 그래서 경찰들 암기력 향상을 위해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 강화도 조약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 불평등, 강화도 조약이 왜 불평등 조약이냐. 조약의 내용 중 불평등 조약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래놓고 강화도 조약 지금 다는 아니지만 주요 내용을 싹 실어놨어요. 몇 관하고 몇 관입니까? 이런 건 이제 안 봐도 알아야지. 강화도 조약에서 10가지 내용 중 불평등 조약의 가장 대표적인 거 2가지. 7관, 10관. 7관은 뭐야? 해안선 측량권.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자기 나라 해안선 측량을 갖다 허용하는 사례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10관, 전형적인 치해국방 규정. 그죠? 그래서 7관, 7관이니까 리을. 그 다음에 10관, 시옷, 리을, 시옷. 그래서 이제 니네들 문제지에서 3번.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제2관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조선과 일본은 앞으로 외교용어로 일본어를 쓴다. 단, 앞으로 10년 동안만 한자로 병기한다. 그것도 상당히 불평등 사안이에요. 왜냐면, 10년 동안 한자로 병기하는 시기가 지나버리면 일본어로 양국 외교문서를 쓴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건 빠져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7관, 10관, 리을시. 자, 17번 다음 사업의 결과로서 옳지 않은 거 해놓고 또 토지조사 사업. 그냥 일제강점기에 다음 사업 그러면 99.9%가 토지조사 사업이지. 그럼 토지조사 사업이야. 그 결과로 옳지 않은 거, 농민의 토지 소유권이 확대되긴 개뿔이나. 그지? 미신고된 토지, 그 다음에 농민들 중에서 특히 공유지라든가 미신고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경작권 싸그리 다 날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했던 자영농민도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신고 안 했을 때 총독부로 빼앗겼다가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넘어가면서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기한부 소장농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의 토지는 누가 가져가? 총독부에서 가져가요.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 일본인 지주거나, 저때 당시에 이제 대지주들 중에서는 경작권이라든가 이런 걸 싹 없애버리기 때문에 토지조사 사업을 환영하는 지주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농민의 소유권 확대니까 이게 틀린 거야. 답이 1번 나와버렸어. 그래서 지주 소작제 강화인데 니네는 저 용어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 우리는 전통적으로 지주와 그 다음에 토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실제 자기인 농민을 뭐라고 하냐면 전호라고 해. 그 지주와 전호의 관계를 우리는 뭘로 파악해? 병작으로 파악한다고 했잖아요. 소작이라는 말 자체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쓰여. 그러니까 전호의 권리를 인정 안 해. 병작은 병작 반수제니까 좀 뭐랄까 가을철에 이제 나눌 때는 그게 가혹해 보일지 모르지만 병작이라는 개념 안에서 전후의 경작권을 상당히 존중하거든. 그치? 특히 도지권. 그치? 근데 소작 이래버리면 토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이 소작농에 대한 권리는 없어요. 저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부터 형성된 개념. 그 다음에 일본인 지주 증가 당연한 거고 화전민, 이주민. 자기 토지를 잃어버린 농민들은 이제 화전민이라든가 이주민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많고. 정답 1번. 18번. 대한민국 임시정부 또 나왔어요. 이야, 이건 참 작년 사실은 경찰 시험에서는 이게 작년 시험에 한번 나왔거든.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5차례 개헌 과정 해갖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시험에서 3.1운동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거기서 막 임시정부 나오고 근데 올해는 어쩔 수 없어. 왜? 올해가 임시정부하고 3.1운동 100주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지. 자, 그런데 개헌 과정이야. 결과적으로 지금 개헌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데 선지 2번 보시면 자 2차 개헌이에요. 1925년에 2차 개헌. 누가 직접 주도합니까? 2대 대통령인 박은식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 배관 박은식 선생님. 뭘로 바꿔?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인데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국무총리. 그래서 틀렸어요. 그지? 국무총리가 아니고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그리고 박은식 선생은 돌아가셔. 27년에 다시 국무위원 집단 지도제. 이건 이제 원내각제 가버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번. 이건 뭐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1년 만에 지금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온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당시에는 이제 2차 개헌, 3차 개헌 요 두 가지 내용을 바꿔갖고 출제했거든, 작년에. 자, 19번. 다음 사건 직후에 벌어진 사실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는 지금 출제할 때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개봉한 영화. 무슨 영화? 봉우동 전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본군을 이제 토벌하였다. 핵심 포인트는 앞에 6월 7일. 우리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1920년대 니네 배운 지 얼마 안 되잖아. 불과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 배웠잖아. 지난주인가. 자, 일제 강점기 때 1920년대부터 40년대까지의 무장 독립군 전쟁. 무슨 전쟁부터 시작해? 봉오동 전쟁. 봉오동 전투. 1920년 몇 월? 6월. 1920년 6월 4일날 삼둔자 전투부터 시작해서 6월 7일날 봉오동 전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봉오동 전투라는 말이에요. 1920년 6월. 그랬더니 이 봉오동 전투에서 크게 패배한 일제가 우리 무장 독립군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하고 전쟁이야. 만주는 쟤네 땅이 아니거든. 그래서 일으킨 조작사건 1920년 10월 2일 훈춘 사건. 훈춘에 자기네 일본 영사관에 마적대를 매수해갖고 공격하도록 한 거예요. 조작사건. 그치? 그래놓고 이제 이 사건 핑계로 대규모 군대 투입해서 우리 무장 독립군을 토벌하겠다. 그렇게 해서 투입된 실제 이제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 해가지고 대규모로 투입된 일본군 무장 토벌대를 1920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무려 일주일의 기간 동안 청산리 인근 일대 지대에서 크게 격파했다. 청산리 전투. 됐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봉오동 전투, 훈춘 사건, 그로 인해 투입된 일본군 토벌대 청산리 전투 격파. 이 사건 직후니까 봉오동 전투 바로 다음 사건. 그래서 일본이 정답이에요. 일본이 지금 훈춘 사건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언제입니까? 2번은 1932년. 1932년에 조선혁명군. 1930년대 전반기에는 이제 중국과 우리 무장 독립군의 연합작전.
그래서 중국군 의용군 부대하고 연합한 양세봉 장군의 조선혁명군. 선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 4번은 같은 시기에 북만주 쪽의 한국 독립군. 그래서 1932년, 33년 한국 독립군. 여기는 누구랑 연합작전에? 중국 호로군하고 연합작전. 그죠? 선지 3번은 청산리 전투. 그죠? 그러니까 봉우동 전투 직후는 청산리 전투보다 훈춘 사건이야.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19번까지 지금 이번 막 순경시험 문제는 막 점수를 막 사정없이 여러 개 던져주고 있는 거지, 그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점수 던져줄 때 그 고맙게 받으라 그랬잖아. 저는 이렇게 주는 점수는 받을 수 없어. 그리고 받아치지 말라니까. 19번까지 지금 뭐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치? 자, 근데 내가 왜 니네들 지금 이거를 해설을 이렇게 별도로 따로 해주고 있느냐? 물론 뭐 촬영도 해야 되지만 20번 문제 때문이니까. 20번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우면서 일종의 허를 찌르는 문제. 덕분에 이제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20번 문제 보겠어요. 다음 헌법 전문이 공포된 시기의 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딴 사람들은 몰라도 니네는 틀리면 안 되지. 왜? 우리 이거 재헌 헌법 그 전문 읽어본 지가 얼마 안 되잖아, 그치? 재헌 헌법 전문 읽었었잖아, 그때 사료 체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헌 헌법이야. 그러면 이 헌법이 공포된 시기, 현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시기. 그러니까 1948년 7월 17일 날 공포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948년 현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과정. 그죠? 자, 그러면 1번. 이 헌법에서는 친일 반민족자의 처벌, 토지개혁을 통한 지주제 폐지, 지하자원과 산업의 국유화, 사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이익 참가권 등을 규정하였다. 재헌 헌법에 아주 독특한 특징, 소급 처벌을 규정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뭐? 반민족 행위, 그 처벌에 대한 부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개혁에 대한 부분.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별법. 거기에다가 이제 지하자원과 산업의 국유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랑 이런 데를 봐도 토지나 대생산설비 국유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저는 모를 때는 이제 철도 표시 하시는 거지. 자, 이번에 국회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대통령이 이승만, 부통령이 이시영,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에 선포했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삼권 분립의 대통령 중심제로. 그죠? 그래서 5월 10일 5.10 총선거로 구성된 재헌국회가 7월 17일에 그 공포할 때까지 그 재헌 헌법 작업을 하면서 삼권 분립의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그 국회에서 선출을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그 표를 얻은 이승만. 또 두 번째 표를 얻은 분이 김구 선생인데,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당선된 거야. 자, 3번. 이승만은 국회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을 참고해 여러 당파를 아우르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봉암 등 중도 세력도 등용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했다. 그러니까 이제 3번하고 4번 때문에 내가 지금 니네들 사실 이것 때문에 해설하는 건 마찬가지야. 맞는 얘기, 맞는 얘기.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을 참고해 여러 당파. 그 다음에 이제 선지 4번 보시면 당시 내각에서 현대 대한민국 정부 1공화국 초대 내각에서 한국민주당이 내각에 가장 많은 의석, 내각의 강요니까 장관 숫자 중에 한국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 그 다음에 선지 3번에 여러 세력들을 다 내각에 고르게 배분하였다. 이게 사실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찾았더니 이제 이렇게 나왔어. 자, 현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 초대 내각입니다.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선생, 그러면 임시정부 이제 재무총장도 하셨고 임시정부, 그지? 그 다음에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이범석인데, 이범석이면 이제 광복군 참모장 했었잖아요. 청산리 전투 때 김전일 장군 밑에서 싸웠고. 근데 이범석 장군이 광복 직후에 귀국을 해서 뭐를 만들냐면 조선 민족 청년단을 만들어. 그래서 이 조선 민족 청년단을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족청이래. 줄여가지고. 당시 여러 청년단체들이 만들어져요. 내가 가끔 수업하다가 막 입이 시벌시벌 해가면서 하는 서북 청년단 있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줄여서 민족 청년단은 족청이래.
근데 이범석이 이제 어떤 노선을 추구했냐면 정치색을 안 띄워. 그래가지고 무슨 친일파에 대한 배경 이런 거 일체 얘기 안 하고 그냥 민족주의의 기초에서 우리 청년들 갖다 훈련을 시킨다. 청년들에 대한 약간의 교육과 함께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약간 중도적 색채를 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범석의 이름값이 있는 거야. 광복군 참모장이고 청산리 전투에서 참여했고. 그래서 당시 이 조선민족 청년단 단원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갔어요. 그 덕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초대 내각 구성을 할 때 그 민족 청년단이 강력한 후원 조직이 돼. 나중에 이승만이 그래서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긴 하되 그 인맥 자체가 민족 청년단의 그 관련됐던 사람들 자체가 이범석의 강력한 지지그룹.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 국방부 장관도 겸지가. 그 다음에 이제 의무부 장관의 장택상. 이게 그냥 참 난감한 게, 저 장택상이 1949년 6월 6일 날 반민특위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 당시 이제 경찰 책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도 일제치하에서는 일종의 독립투쟁을 했던 사람이야. 일제치하에서. 그치? 그래서 이제 의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윤치영, 여기 이제 이승만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재무장관, 법무부 장관. 이 네 사람이 한국민주당 소속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선제 4번에 한국민주당이 강요 배분에서 최대 다수석을 차지했다. 그건 맞아요. 한국민주당 4석, 나머지 족청이 2석, 민족청년단 여기 한 명 더 있잖아. 족청 2석. 그 다음에 한독당 1석, 조민당은 무슨 정당이냐? 물산 장려운동에 했던 평양의 조만식 선생. 그 평양의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평양에서 만들어진 게 조선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 만들어졌대 빨갱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거기 조선민주당 쪽이 2명, 족청 2명, 조선민주당 2명. 그렇기 때문에 한민당처럼 4명이나 되는 그 세력이 없어. 어떤 의미에서 강요배분에서 최대 의석이 차지한 건 맞긴 맞는데, 뭐가 그 4번이 틀렸느냐? 이승만과 노선을 같이 하였다. 이게 틀렸어요. 저거는 내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한 번도 내가 이제 언급하지 않았던 얘기잖아. 그래서 이번 그 시험에서는 딱 이 20번 문제 하나. 그거 가지고 이제 너네들은 공부하시라 이런 얘기지. 한국민주당은 이승만이 이제 그 10월 말에 귀국을 해서 11월 2일 날 독립촉성 중앙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그건 니네도 이제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독립촉성 중앙협의회가 독립촉성 국민회로 개편돼. 그래서 이 시점에 이승만에 대한 여당은 독립촉성 국민회가 여당이 돼요. 한국민주당도 야당이 돼야 돼.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던 그 재헌헌법 만들 때 이승만은 뭐를 주장했냐면 삼권분립의 대통령 중심제를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민주당은 재헌헌법 만들 때 뭐를 주장했냐면 의원내각제를 주장해. 그래서 이승만하고 달라져. 초기에는 이제 한국민주당도 이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때는 같이 참여했거든요. 근데 5.10 총선거 이후에 국회에서 여기는 이제 내각이고 국회에서 제일 많은 의석을 차지한 건 어느 당이냐면 무소속이에요. 아무 정당에도 소속 안 되는 사람들. 그 무소속들이 이제 국회에서 제일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어디 보자. 국회에서 몇 석을 차지했냐면 그걸 왜 안 써놨냐? 국회에서 그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게 85석인가가 무소속이고, 그 다음에 55석인가가 한국민주당입니다. 그죠? 국회에서도 이제 2번째. 그러되 이승만하고 노선을 같이 하진 않는다. 이승만은 대통령 중심제를 원했고, 실제 이제 그렇게 갔고, 한국민주당은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면서 이승만하고 갈라서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승만 반대 세력화돼 버린 거야.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여당도 아니다. 여당은 독립촉성 국민회. 자, 그러면 이제 선제 3번. 이승만은 국회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을 참고해 여러 당파를 아우르는 내각을 구성하고 특히 조봉암 등의 중도 세력도 등용한다. 자, 조봉암이 농림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조봉암은 더더군다나 조선공산당에 참여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농림부 장관에 기용을 하였다. 왜냐면 이제 전향했어. 그러니까 조봉암이 이제 조선공산당 그 활동에 참여했다가 박헌영은 북한으로 올라갔잖아요. 조봉암은 전향합니다. 전향했기 때문에 미 군정청 쪽에서 일종의 이제 모범 사례지.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 사고방식 가지고 활동했다가 전향한 사람. 그 모범 사례로 이제 조봉암도 참여시켜라. 근데 이 조봉암도 일제강점기 때는 독립투쟁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여기 지금 초대 내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전부 독립투쟁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친일 논란이 있는 사람들은 딱 2명 있는데 누구냐? 여기 이제 밑에 그 처장으로 유진호, 그 다음에 이승만 비서 역할을 했던 윤치영, 유진호 딱 2명만 친일 논란이 있어요. 나머지는 친일 논란 없이 전원 다 독립투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이제 독립투쟁했던 사람들이다 이거지. 그래서 조봉암을 비롯한 중도 세력들 쫙 포진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독당, 여기는 임시정부 쪽이고, 그러니까 김구 선생 쪽, 한독당도 있고, 그 다음에 대동 청년단도 있고, 그치? 그래서 선제 3번은 맞는 얘기가 돼. 이 20번 문제는 누가 출제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괜찮은 문제야.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승만 얘기할 때 이승만 씨 칠방울 손잡고 막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가잖아. 허를 찌르는 문제고. 그치? 정답은 4번. 한국민주당은 이승만과 노선을 함께 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 입장. 그 다음에 여당 역할을 한 건 독립 촉성 국민이었다. 그래서 4번이 틀려요. 나머지는 맞아요. 공부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문제입니다. 재헌헌법의 특징으로 선지 1, 2, 3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 20문제 풀어봤어요. 20문제 풀어봤는데 뭐 마지막 20문제 빼고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 없을 것이고 문제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평상시 수업 잘 들으시면 수업 때 했던 얘기는 다 시험에 출제가 돼. 덥고 막 시간 오래 드니까 와씨 빨리빨리 끝내고 그런 거지. 그래서 평상시 수업 때 잘 들으시고 복습 잘 하시고 그러면 고득점 하신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치렀었던 경찰 2차 순경 시험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우리 수업하자고요.